안녕하세요. 오늘 내 집 마련 현장 실전 매뉴얼에 대해서 강의하게 된 꿈부 최은주입니다. 저는 수원 영통구에서 지금 중개업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수익형 사업 여러 가지 했었고, 책은 지금 부동산 관련 책은 2권 냈었죠. 예. 그래도 부동산하고 엄마의 부동산 투자 편지 책을 내긴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중개를 14년부터 하다 보니까 이제 13년차 중개사죠. 이제 투자도 그때부터 시작했으니까 13년차 투자자고. 그렇다 보니까, 중개 플러스 제가 이렇게 집을 사고 팔고 한 건수가 세어보니까 한 3-4천 건 되는 것 같아요. 거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현장 실무에 관련된. 그래서 현장 실무를 하면서 이분들이 집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렇게 기준에 맞는 집을 살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강의를 조금씩 하긴 했었죠. 근데 오늘은, 조금 제 강의 순서는 그래요. 현 시장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어떤 국면인가, 그래서 집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 전세로 계속 가야 되는지, 전월세로 계속 있어야 되는지, 집을 사야 되는지, 이런 상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그럼 이제 집을 살 때 어떤 판단 기준으로 집을 살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판단 기준이 있을 때 지금 현 상황에서 그럼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기준에 맞춘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보면, 그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상황에 맞는 기준이 중요한 거거든요. 예측보다는 또 실행이 중요한 거고. 그런 얘기들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 13년차 중개사라고 했잖아요. 지금 보게 되면 시장에서 이제 3가지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야 돼? 말아야 돼? 사면 돼? 아니면 떨어져? 내가 샀을 때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얘기와 정보가 지금 되게 많거든요. 유튜브도 그렇고, 블로그도 그렇고, 카페, 칼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이 정보 홍수 속에서 내가 그러면 이 금리 정책, 이런 여러 얘기들 중에 나는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집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기준이 어떤 건지에 대한 그런 질문이 생기고, 그러면 나는 더 기다려야 돼? 아니면 기다렸다가 또 완전히 집을 못 사는 거야? 하는 이제 실행의 딜레마가 또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럴 때,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는 게 난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난지 하는 거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 있어요. 오시는 분들이. 그러면 이분들이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본인 상황이거든요, 본인 상황.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파악이 전혀 안 돼 있어. 남들은 집을 사니까 남들이 집을 샀을 때 이만큼 올랐어. 근데 나는 그 집을 살 수 있느냐? 그 상황이 아니거든요. 내가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5억짜리, 7억짜리, 5억짜리, 6억짜리 이런 건 또 집이 또 내 눈에 안 차.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야 되는 기준이냐 하는 것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디서 살려는 거예요. 내가 거주를 어디서 할 거냐는 거야. 내 집에서 할 건지, 임대 아파트에서 계속 살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정책이 그렇잖아요. 지금 수요자를 계속 이렇게 규제한단 말이에요. 수요 쪽에, 공급에 있어서의 규제가 아니라 수요 쪽에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전세 사달이 없어지고 대출 사달이 없어져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가 있다 보니까 내가 살고 싶은 집을 내가 실거주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집을 살 수가 없어. 지금 서울 수도권에 있어서는.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 정부에서 이런 규제를 계속 하는 이유가 뭘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우리 이제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어디에 거주할 거에 대한 그 기본적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계속 내 집을 안 갖고 공공임대 쪽으로 갈 건지. 지금 보면, 지역마다 지금 안성시면 안성시고, 평택시면 평택시고, 지자체에서 하는 일들이 뭐냐면, 싼 집들을 몇 채씩 사요. 그걸 지금 공공임대로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싸게. 그러면 나는 공공임대에 가서 계속 살 건지, 아니면 내 집을 가지고 살 건지,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집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거주할 집을 사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거주할 집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데, 지금 집들이 계속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오르고 있는데, 오르면 아예 못 사니까 지금이라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란 얘기예요.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그 기준이 뭔지에 대한 생각을, 기준이 잡혀야 제대로 된 집을 사지. 실수를 덜 하지.
그래서 저는 이 기준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현장에서의 기준들을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집은 사셔야 돼요. 제가 이제 어쨌든 선생님들이 이제 앞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다른 선생님들이 많은 얘기들을 하시겠지만, M2량이라는 게 있어요. 유동성, 돈을 찍는 양이거든요. 돈이 많이 찍힌단 말이에요. 돈이 많이 찍히는데 우리나라만 찍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찍고 있어요. 그래서 집을, 만약에 내가 집을 전월세로 계속 있으셨던 분하고 집을 계속 사서 갈아타고 하셨던 분하고 자산 격차가 되게 커요. 그러면 지금 제가 제 손님 중에서도 2014년도에 제가 중개를 했을 때 제가 이제 수원 영통에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 맞벌이 부부셨어요. 전세로 계시면서 광교에 33평 집을 갭 투자를 해 놓으셨어. 그래서 이사를 하셨죠, 만기 때. 그다가 33평 집에 사시다가 또 38평 좀 중대형 평형을 또 갭 투자 해 놓으셨어. 이렇게 한 번, 두 번 갈아타니까 이분은 지금 벌써 18억, 20억대 이제 지금 자산가가 됐죠. 근데 그때 전세로 계속 있으셨다라고 하신 분은 이 3억 5천이란 자산을 지킨 걸까요? 아니면 손해를 본 걸까요? 손해를 본 거지. 내 돈이 지금 지켜진 게 아니라니까. 돈이 지금 많이 풀리면서 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돈의 가치는 3억 5천 그대로가 아니라고. 계속 떨어진 가치라고. 저는 이제 17년도에 내 집을 처음 샀어요. 처음 이제 영통에 에듀파크라는 아파트를 샀는데, 이때도 24평 이제 영통에 잘 아시는 분들은 황골 1단지라는 24평 소형 아파트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애새 때리고 살려니까 힘들어서 이제 요 33평 아파트로 왔는데, 이때 제가 집을 안 사고 전세로 계속 있었다라면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이분하고 이쪽에 지금 집을 전세로 있었던 사람하고 집을 샀던 사람하고. 그럼 저는 그나마 집을 샀기 때문에 3억 후반대에 샀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요번에 팔은 게 이제 8억대 정도에 팔았는데, 그럼 이 자산에 대한 있을 수가 없었겠지. 계속 전세로 살았다라면. 근데 이때 17년도가 어땠냐면, 그 주변 부동산 사장님들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영통은 올라봐야 2천이고 내려봐야 3천이고 오르고 내리고에 계속 이제 기복이 없기 때문에 계속 그 자리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집을 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하시지 않았어요. 제가 이때 내 집도 샀지만 그때 임대 등록을 하면서 여러 채를 샀거든요. 근데 이때 안 샀다라고 하면 저는 19, 20, 21년도 이때 자산이 이렇게 불안하는 시기에 자산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 돼서였겠지. 그러니까 내 돈을 지키는 거에 있어서 전월세라고 계속 있는다는 게 지키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집을 사야 된다는 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주의 문제도 있지만 자산의 문제도 있단 말이야. 내 돈을 지키는 거에 대한 상황도 생각을 해보셔야지 내 집 마련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왜 안 사는 게 더 위험하냐 하는 거는 거래가 없는데 그런데 가격은 계속 올라가. 거래가 없는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매물이 많을 때도 없고 매물이 적을 때도 없어요. 매물이 많을 땐 누가 우위야? 매수가 우위예요. 매물이 많을 때는 가격이 떨어질 이유이기 때문에 거래가 없어요. 서로 안 살려고 해. 그러니까 매수가 나 이 집 아니면 저 집 살래요 하면서 매수가 우위에 있는 거고, 지금같이 매물이 없는 상황에서 거래가 없는 건 누가 우위야? 매도가 우위죠. 지금은 살 사람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살 사람은, 좋은 집은 계속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없다 보니까 계속 가격이 하나 팔리면 또 올라가고 하나 팔리면 또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집은 더 살 기회가 없어지죠. 지금 매도가 너무 위에 있어요. 지금 어저께 같은 경우도 그렇게 급지가 좋은 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저 조금만, 분명히 날짜가 정해졌어요. 이사 날짜가 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안 깎아줘요. 안 깎아주니까 이분이 이제 쫓기다시피 하면서 사는 거지. 이분도 어차피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쫓기다시피 안 깎고 그냥 사시는 그런 경우가 생겼거든요. 지금은 거래가 없는 이유가 매물이 없어서예요. 매물이 없어서 거래가 없을 때는 어떻게 돼? 매매가는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 사면 더 위험한 시기가 지금인데 공급이 없어요. 다른 금리의 이유 뭐 이렇게 다른 이유들이 리스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경기가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금리가 더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들을 하지만 그보다 더 위험한 게 지금 공급이에요. 공급이 지금 길게는 32년까지도 지금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안에 지금 26년도죠. 26, 27, 28년도. 이때는 아예 전무하기 때문에 지금 안 사면
아예 내가 거주할 수 있는 내 집이라는 게 없어질 수 있어요. 못 살 수 있다라니까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지금 보면 공급이 없잖아요. 공급이 없는데 제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매물이 전월세 매물이 더 준다라는 거예요. 매매보다 더 줄어요. 그럼 매매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집을 사는 경우가 많아지거든요. 지금 저 손님들 중에서도 밀려와서 여기서 더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내가 출퇴근을 하지 못해. 그러니까 여기까지 밀려서 결국은 이 집을 사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급지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중하급지도 어쩔 수 없이 밀려 올라가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집은 전 월세 매물이 없기 때문에 내가 거주할 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 거주할 집이 계속 밀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사야 되는 상황이 지금이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면 전월세 가격이 얼마만큼 올라갔는지 보여드릴게요. 2025년 12월 달에 6억 1천이었던 가격이 지금 7억 5천에 나와 있어요. 매물 하나밖에 없고요. 지금 12월 달에 4억 5천, 뭐 이렇게 5억 8천까지도 있긴 했는데 6억 3천까지 나오는 게 지금 전세. 여기 제가 이제 근처에, 제가 중개하는 근처에 지금 아파트들이에요. 여기 용인 수지 신정구단지 같은 경우는 5억 2천, 5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 12월 달 보면 1년 만에 지금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지. 3억대에 있었던 분들이 지금 더 5억 2천까지 못 올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내려오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밀려 내려오는 거지. 근데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없어. 그럼 어떻게? 사야지. 더 갈 수 없는 지역까지 밀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중개에 있어서, 현장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먼저 보는 게 네이버잖아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볼 때 네이버 가격은 어떤 가격이냐? 분명히 이제 매도인이 이제 희망가. 여기서 조정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거는 이제 그 매도인이 급하냐, 매수인이 급하냐거든요. 그래서 매수인 입장에서도 너무 급하다는 조급함에 이 매도인과 매수인의 가격 이 절충 안에 있어서는 심리게임이에요. 심리게임. 근데 심리게임에서 누가 조급하냐, 누가 더 급하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급한 거를 조금 덜 보여주는 사람이 이길 수 있죠.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은 매도인이 조금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 너무 나쁜 감정을 주는 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 감정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러니까 이 중개 매물에 있어서도 이제 저 중개사잖아요. 중개사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사람이잖아요. 매도인도 사람이고 매수인도 사람이고 중개사도 사람인데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얼마만큼 예의와 배려와 이게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조금 이렇게 위에서 내리듯이 하는 어투가 있고 행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좋은 매물을 줄 수는 없지. 그러니까 그 서로 이렇게 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선이 있어야 되고. 근데 너무 무례하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분들은 다른 부동산 사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이 이제 50대, 60대 되신 분들도 많거든요. 60대 되신 분들이 이제는 많은 시간을 중개를 하면서 사람을 조금 가려서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가셨을 때 최대한 예의 있게 조금 정중하게, 진중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관계에 있어서는 조금 좋은 감정으로 좋은 매물을 드릴 수 있는 관계가 있죠. 나는 꼭 살 사람이라는 얘기를 피력하는 것도 좋고. 근데 집을 못 사는 이유 결정 구조를 보면 정보 수집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정보 수집이 부족한 게 아니라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정보만 가지고 있어. 막 이것도 가지고 있고 저것도 가지고 있고 여기가 좋대 저기가 좋대 막 이 사람들이 막 정보를 많이 가져오다 보니까 기준이 없어져요. 기준이 없다 보니까 혼란이 너무 많아. 여기가 좋은 것 같아? 저기가 좋은 것 같아? 아니야, 이 집이 좋은 것 같아? 저 집이 좋은 것 같아? 하다 보니까 망설임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신중한 거하고 결정을 못하는 거하고는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는 그럼 보면은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입지도 봐야 되고 예산도 봐야 되고 학군도 봐야 되고 구조도 봐야 되고 출퇴근 어디로 갈 건지 입주 날짜는 어떻게 되는지 브랜드는 향은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되는데 여기서 내가 버려야 될 기준들이 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가져가야 될 기준하고 버려야 될 기준이 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없이 몽땅 다 좋은 거를 찾아야 돼. 몽땅 다 좋은 걸 찾으려면 내 집 없어요. 못 찾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산을 조금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있잖아요. 예산을 먼저 명확하게 해야 돼요. 예산이 내가 지금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억짜리를 살 수 있는 예산인데
막 10억짜리 집에서 막 찾아. 그래봐야 내 거야? 안 되잖아. 그럼 5억짜리 기준에서 5억짜리 단지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제일 좋은 걸 찾아가야지. 그 중에 몇 개를 걸러야죠. 입지냐, 예산이냐, 학군인지. 그 중에 몇 가지를 걸른 다음에 내가 꼭 지켜야 되는 그 기준 2가지, 3가지만 가지고 그 단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많은 걸 다 가지려고 그래. 처음 집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포기를 못 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예전에 5억짜리 집하고 지금 5억짜리 집하고 다르잖아요. 입지도 다르고. 근데 기준이 다른데 예전에 5억짜리 집이 분명히 7억이 됐을 거라고, 이 7억짜리 집이 5억에서 7억 간 거는 생각하고 이 5억짜리 집이 눈에 안 차는 거죠. 5억짜리 집이 다시 7억 되기를 바라는데 그 기준, 이 시간이라는 거에 대한 거를 똑같이 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걸 똑같이 보려고 하니까 집을 못 사요. 결국은 못 사고 포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러시지 마시고 예산에 맞는 집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가야 돼? 아까 말씀드린 공공임대주택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집 보기 전에 이제 부동산으로 전화를 하시는데 제일 이제 안 하셔야 되는 문구가 뭐냐면, 멘트가 뭐냐면 얼마까지 깎여요? 그거 내고 돼요? 제일 싼 게 얼마예요? 그거 한번 보고 싶은데요?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런 얘기들보다 제일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내 예산에 맞는지, 내 잔금 날짜에 맞는지, 그 물건에 대한 그 기준이 제일 먼저 중요해 들어가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가격부터 물어봐서요. 여기서 제일 싼 매물이 어떤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시거든요. 그것보다는 대출이 가능한지, 전세 같은 경우 전세 대출 가능한 매물들이 좀 다르잖아요. 그 버팀목 대출 기준에 있어서 그 다른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들에 들어가는 매물인지에 대한, 대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가 제일 큰데 그런 건 둘째치고 제일 싼 거, 가격이 깎이는지 그런 것부터 물어보시니까 그렇게 되면 이분이 진짜 살 분인지 아니면 그냥 한번 떠보는 손님인지에 대한 가늠이 잘 안 가요. 그러면 질문에 있어서 조금 진중한 질문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단지에 몇 평형을 보고 있고 실거주로 보고 있는지 투자로 보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해주시고 예산은 얼마가 되고 나는 언제쯤 이사를 갈 예정이다라는 얘기들을 좀 내가 진짜 원하는 니즈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주시면 그 니즈에 맞는 매물들이 이제 브리핑이 갈 수 있는데 이건 아니고 이런 조건은 뒤로 가고 가격만 물어보시니까 그 니즈 찾기가 조금 쉽진 않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집 보기 전화를 하실 때는 이런 조건들이 맞는지, 내 조건에 맞는 매물인지에 대한 얘기들을 물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에 오실 때는 확실히 또 시간 약속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집을 보려고 하는 예약들을 다 해놨는데 이분이 늦거나 안 오신다라고 하면 그 컴플레인, 이 집을 보여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셨던 분은 그 화가 다 부동산에 오거든요.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시간 약속은 지키시고 만약에 못 오시게 되는 상황이면 좀 일찍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집 볼 때 같은 경우는 너무 아이들 데리고 오시는 경우인데 애가 막 뛰어다니거나 사진 막 찍으시거든요. 물어보시고 찍으셔야 돼요. 개인 프라이버시잖아요. 이분들 되게 꺼려 하시거든요. 젊은 분들 특히 다 이게 사진 찍는 거 되게 거부감 느끼시는데 그냥 말없이 그냥 찍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되게 에티켓 아니시거든요. 소파에 가서 이쪽 뷰는 어떤가 저쪽 뷰는 어떤가 하고 앉아서 막 보셔요. 그리고 또 아니잖아. 내 거 아닌데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내 물건에 막 손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건데 막 열어보시고 앉아보시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경우 이렇게 했을 때 물어보시고 하시면 돼요. 촬영 가능할까요? 이거 좀 열어봐도 될까요? 하는 것들을 물어보셔야 되는데 허락이 된 상황에서 하시는 건 괜찮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요번에 같은 경우는 어느 임차인 분께서 사진 찍어도 될까요? 해가지고 싱크대하고 앞 뷰만 찍으셨는데 이분이 실측한다고 한 번 더 집에 간다라고 했는데 안 보여주신대요. 기분이 상하신 거야. 자기는 이거를 안 하고 싶었는데 물어보니 어쩔 수 없이 찍으라고 하는데 이게 찍고 나니까 찍고 갔는데 뭘 또 실측을 하세요 하면서 이거 감정이 상해 버리니까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 집 보는 데 있어서의 에티켓은 제발 좀 지켜주시고요. 체크 포인트는 그래요.
채광 보셔야죠. 향이 어떤지, 빛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누수 있었는지, 결로 있었는지, 층간소음은 어떤지 이런 것들 물어보시는 게 좋지. 이 인테리어가 어떤지 이런 것들은 좀 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하드웨어적인 걸 보셔야 돼요. 하드웨어적인 거. 근데 어저께 집 본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열 벽지라고 해야 되나? 폼 같은 것들을 많이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이 이유가 뭔가 했더니 좀 결로가 좀 심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셔야지 다른 것들 막 이렇게 인테리어 막 어떻게 됐는지, 여기에 왜 이렇게 찢어졌는지, 뭐가 누렇게 됐는지 이런 것들 보시다가 중요한 걸 못 보시니까. 근데 집 볼 때는 제발 물어보시고 이 집 보여주시는 분이 허락한 것들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중하게 물어보고 잘 허락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좋은 감정이 남거든요. 이 집에 있어서 좋았던 점이 뭐였는지, 불편했던 점이 뭐였는지 이런 거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면 얘기하시면서 그분들은 또 이제 좋은 감정으로 이렇게 남다 보면 가격 조율에 있어서 되게 수월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신혼부부신데 지금 아기가 날짜리 얼마 안 남았어. 지금 이 집이 급해요. 근데 날짜를 좀 조율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이분들이 하물며 보관 이사를 하더라도 이분들한테 맞춰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을 좋은 감정이 남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게 좋아요. 하는 게 진짜 감정에 있어서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서로 배려하고 봐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하려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감정의 문제거든요. 소통의 문제고 이것들을 내가 돈 주는 사람이니까, 내가 뭐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하면서 조금 이렇게 조금 냉정하게 말하고 함부로 말하고 하시다 보면 이게 어긋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결국은 예의거든요. 태도고. 이 가격을 깎고 싶을 때는 그 사람의 상황을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급한 상황인지, 왜 이렇게 매도를 하게 됐는지, 지금까지 왜 안 팔렸는지 이런 이유들을 물어보게 되면 그 이유에 있어서 가격을 깎을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이유들을 물어보시는 게 좋고, 근데 결국은 매도 가격 조율이 있을 때는 내가 이 집을 살 거예요. 진짜 이 가격이면 살 거예요 하는 경우에 가격 조율이 들어가는 거지. 미리 돈부터 깎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자분들께서 가격만 깎고 집 안 사는 경우 이런 거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매도자분에 있어서는 어저께 같은 경우 저도 집을 한 채 매도를 했는데 매도하면서 안 깎아줘도 될 그런 입지의 집을 한 1,000만 원 정도 깎아준 이유가 뭐냐면 잔금을 빨리 할게요 였거든요. 매도인 입장에서는 돈을 빨리 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이점이 있기 때문에 빠른 잔금이 있을 경우에는 매수인한테는 유리하죠. 현금이 내가 있는 상황이라면. 계약 직전에 있어서는 이제 이 서류들 있잖아요. 등기권리증,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상, 토지거래 확인서, 지적도,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이런 것들 확인을 하는 건 권리 분석 이런 확인을 하면서 내가 권리에 문제가 없다라는 거는 내가 확인을 해야 돼요. 중개사분이 아무리 설명을 해준다고 해도 내가 모르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다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생애 최초 취등록세 할인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본인이 서명을 해. 근데 법무사가 이거는 실거주 해야 할인 받습니다라고 분명히 설명을 했는데 그걸 흘린 거지. 이분은 새 안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서명을 하고 할인 받았어. 근데 나중에 취직 나오죠. 당연히 취직 나왔지. 그 탓이 누구야? 본인이 확인 정확하게 안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사 탓하고 중개사 탓하고 계속 탓만 하고 계신 거지. 이런 거 서류 확인 하나하나, 문구 하나하나 본인이 확인하셔야 돼요. 아무리 설명을 잘 하고 챙겨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뜨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본인이 확인하시고요. 하자 발견하셨을 때는 어떤 거 하자가 있었는지 제대로 이제 진짜 확인해서 깎을 수 있는 하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누수가 조금 이제 실리콘 누수가 좀 많다거나 이제 보일러에 고장이 났다거나 하는 것들은 분명히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율을 해주세요 하는 것도 있고 이게 수리된 집하고
이 수리 안 된 집하고의 가격 차이가 있는데 수리비에 있어서의 그 조율이 조금 갈 수도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얘기 좀 보시고요. 대출 불가 시의 계약 조건 같은 경우는 요즘 많이 쓰시긴 해요. 대출이 안 됐을 때는 없던 계약으로 해주세요 하는 계약 조건을 쓰시긴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매도인이나 집주인, 임대인 입장에서 안 해주시는 분도 있어요. 이건 본인이 알아보고.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알아보는 기간 동안에 나는 기간에 대한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대출 불가 시 계약 조건에 대한 거는 본인이 대출을 알아보시고 확실했을 때 이렇게 계약을 진행을 하는 게 맞고요. 임차인 명도 책임에 관해서는 새 안고 매도할 때는 승계를 분명히 하잖아요. 이 승계 조건을 안 쓰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 이때 어떤 사고가 나냐면 1억 2천짜리 전세 보증금인데 1억 원에 파신 거예요. 급하시니까. 2천만 원에 대한 풀피가 된 거지, 일명. 이제 돈을 내가 더 받으면서 집을 샀어. 근데 2천만 원을 받았어. 근데 이 사람이 다시 전세를 맞추면서 1억에 맞추면서 전세자금 대출 들어왔어. 근데 잔금하는 날, 반환하는 날 이분이 안 왔어. 이 매수인이 안 왔어요. 새로운 임대인이 안 오신 거지. 새로운 임대인이 안 오시고 전세자금 대출 가지고 2천만 원 그거 받으신 거 가지고 어디로 톡끼셨어요. 사기죠. 예, 이분은 어떤 사기였냐면 이분은 분명히 노숙자예요. 노숙자였고 바지 사장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승계 조건을 꼭 쓰셔야 되는 거고 이제 또 내가 실거주를 할 때는 매도인이 임차인 명도에 대한 책임에 대한 거를 꼭 특약으로 넣으셔야 되는 거고요. 잔금 전 인테리어 책임에 관련해서는 잔금 전 인테리어 기간 줄 수 있어요. 매도인이 줄 수 있는데 이 기간에 있어서의 하자 책임에 있어서는 관리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매수인이 하는 거고 하자에 있어서는 어느 범위까지의 하자가 매수인의 책임인지 매도인한테 넘길 수 있는 책임인지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인테리어 하다가도 누수가 생길 수 있는데 그 누수가 인테리어의 원인인지 아니면 기존의 원인인지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토지거래 허가 이제 구역이 많이 지정이 되다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 있어요.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은데 여기서 매도인이 해줘야 되는 서류는 신청서에 대한 날인하고 이제 사진, 매도인 신분증 사진하고 위임장, 이제 매수인이 갈 때 이제 매도인 대신 이제 간다라는 위임장이 필요한 건데 이 서류에 있어서의 문제도 잘 챙기셔야 되는 것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2억 1,500만 원에다 매도를 했어요. 매수를 했는데 지금 채권 최고액 보면 2억 7천이에요. 그럼 대출 원금이 얼마냐면 2억 2,500.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더 많이 내가 받으면서 이렇게 하셔야 돼. 이걸 상환이 정확하게 되는지에 대한 거를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매매가보다 채권 최고액이 많다라고 했을 때는 잔금이 짧은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에 대한 거, 아까 임대인의 건에 대한 거, 임차인 명도에 관련된 건에 대한 이런 어려운 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건들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이 정확하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법무사, 중개사 확인을 정확하게 하시고 상환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이 특이하게 진짜 세세하게 잘 쓰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안 됐을 때 손해배상은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까지 써놓으셔야지, 안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는 손해는 분명히 이제 뭐 소송으로 가고 하면서 손해배상을 하긴 하겠지만 이런 건에 대한 마무리 과정에 있어서의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특약으로. 그리고 이제 이 건 같은 경우는 보시면 2025년 7월 2일 날 중도금을 입금하면서 이 근저당을 뺐어요. 껐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7월 말에 잔금을 하려고 했던 건이에요. 새 안고. 근데 지금 7월 말에 세금과 압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등기사항증명서 같은 경우는 계약 전에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계약할 때도 확인하셔야 되고, 중도금 할 때도, 넣을 때도 입금하면서도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잔금 전날 꼭 확인을 하세요. 잔금 전날. 뭐가 더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이 확인을 안 한다고. 이 잔금 하는 날 이게 들어온 거예요. 세금과 압류. 그래서 한 달 뒤에 이제 다 정리하고 나서 이게 잔금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류 확인에 있어서는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물론 이제 법무사를 시키면 법무사가 할 거고, 중개사도 확인을 하겠지만, 내 권리이기 때문에 내가 내 집에 대한
걸리기 때문에, 권리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서류 확인은 계속 하시는 게 하셔야 돼요. 좋은 게 아니라 하셔야 돼요. 중개사들이 쓰는 실제 광고 문구인데요. 금매는 뭐 진짜 금매. 뭐 비교, 관심 끌기용일 수도 있지만 다른 실제 실거래가보다 그래도 싸다라고 하는 것들을 금매라는 얘기들을 쓰고요. 사진보다 실물이 좋아요. 이런 것들은 뭐 집 내부가 너무 좋다라는 거고, 사진보다는 진짜 내부 인테리어가 좋다라는 얘기예요. 매물에 이거는 다른 매물보다는 자신이 있다라는 얘기고, 이 가격이 이번 주까지만 할 때, 이거는 요번에도 그랬어요. 이 가격이 오늘까지만 이 가격이에요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집주인 심리가 급하다는 거예요. 요번 주까지만 요 가격으로 하고, 이게 안 된다라면 다른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올라갈 거예요 라는 얘기도 있는 거예요. 옵션이 많다라는 건 뭐 이 옵션에 대한 연식 체크는 꼭 하셔야 되고, 투자자 문의 이런 건 전세기구 매매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이 동네는 투자자가 조금 많다라는 얘기고, 마피, 풀피, 무피는 아실 거예요. 마피 이제 뭐 내가 분양가보다 조금 내려간 거, 풀피는 좀 올라가서 내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전세 같은 경우 1억 2천짜리 전세가 들어갔는데 내가 1억 원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2천만 원의 풀피가 생기는 거고, 무피는 똑같다라는 거죠. 전세가하고 매매가하고 똑같이 산다라는 얘기고, 이런 얘기들이 설명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요. 정규 강의에서는. 나의 이제 대출 한도를 빨리 알아보셔야 되잖아요. 월 상환 능력에 있어서 내가 얼마만큼 이거를 이자하고 원금하고 이걸 갚아 나갈 수 있는지, 1억을 대출받았을 때, 2억을 대출받았을 때, 3억을 대출받았을 때 이 내 대출 상환 능력에 대한 거를 빨리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부동산 계산기 어플에 보면 이게 나올 수 있어요. 어플로 계산을 하시면 다 나오는데, 내 집 마련 총 예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현금 가진 거하고 대출하고 했을 때 얼마까지 집을 살 수 있겠다라는 게 나오는데, 이 돈에 맞춰서 집을 알아보라는 얘기도 아까도 말씀드렸고, 근데 이보다 더 빠른 게 뭐냐면 중개사한테 상담사 전화번호 따는 게 제일 빨라요. 상담사한테 전화해서 나 얼마 연봉이고 대출 얼마, 신용대출 얼마 있고 차 할부금 얼마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이분이 한 1, 2분 내로 바로 답을 주실 거예요. 얼마까지 대출이 됩니다 라는 거를 KB시세랑 같이 알려주시면 금방 알아봐요. 그러니까 5분도 안 걸리죠. 이게 제일 빠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LTV도 알아야 되고 용어 DTI도 알아야 되고, 이 용어에 대한 거는 내가 아는 상황에서 이런 도움을 받는 거는 받아야겠지. 매물 선택의 핵심 기준 같은 경우는 구축이냐 신축이냐 역세권이냐 학군이 있느냐 없느냐 플러스 내 총 예산이에요. 총 예산. 여기서 걸을 것들을 고르셔야 돼요. 예산이 있어야 이 필터링이 되지. 내가 5억까지 7억까지 10억까지 집을 이제 필터링을 걸어놓고 매물 필터링을 하시고요. 시세 아까 이제 흐름을 보셔야지. 매물 그 동네의 대장 아파트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대장 아파트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보시면 그 다음 내가 살 수 있는 이 아파트가 어느 쯤에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구나 하는 흐름이 보이니까 가격 흐름 보시는 게 그 동네의 시세 추이 그런 분석을 조금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현장 방문해서 이렇게 이 아파트가 그 동네에 어느 정도 순위에 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 정도까지는 내가 몇 년 거주할 건지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내가 3년 거주할 거야, 5년 거주할 거야. 그럼 3년 뒤에, 5년 뒤에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야겠구나. 예상치는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계획이 있을 거잖아요. 갈아타기를 할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러면 그 매물들을 가지고 추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준 다 맞추는 집은 없으니까 기준을 추리고 해서 딱 볼 수 있는 3개에서 5개 매물 정도만 정확하게 가지고 가셔서 집을 보시고 그 중에 집을 고르신다라면 결정이 좀 빠르죠. 결정이 좀 빠를 수 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입지냐, 예산이냐, 학군, 구조, 출퇴근 거리, 뭐 입주 날짜, 신축이냐, 브랜드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다 맞추려고 하시지 말고 추려서 필터링 하셔가지고 잘라서 지금 진짜 볼 집만 보신다라면 가셔서 집을 바로 살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특약에 대한 사고, 토지거래 허가라든지 대출 불가 시에 계약 해제 조건 같은 경우 특약으로 꼭 넣으셔야 돼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중도금이라든지 잔금 전에 이제 시설물 상태 유지라든지 하자 보수 어디까지 요거는 고쳐 놓으세요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너무 망가진 집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기까지는 좀 해주시고 더 망가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것도 있고, 지금 상태 유지해 주세요 하는 것도 있고, 잔금 전 매수자 인테리어 협의 조건은 아까 말씀드렸고 꼭
어느 정도까지의 책임 범위를 정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거래 중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역전세 물건에 사기가 나올 수 있어요. 분명히 사기가 나올 수 있어서 이 잔금할 때 중개사가 챙기겠지만 매도인이 됐든 임대인이 됐든 꼭 그 반환해줘야 되는 집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분이 꼭 나와서 잔금을 할 수 있게끔 하세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사고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을 만한 분이라고 아무리 부동산에서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는 난 모르잖아. 부동산에서 아무리 이분은 괜찮은 분이에요라고 얘기를 해도 이분이 어떤 사고를 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꼭 나오셔서 잔금을 치르게 다 있는 상황에서 매도인, 매수인, 중개사, 법무사 다 있는 상황에서 잔금을 하는 게 제일 안전해요. 싸게 사려고 하지 말고 안전하게 사세요. 안전한 물건을 사시고 너무 불안한 게 뭐 권리관계 너무 복잡한 물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걸르시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덜 피곤할 수도 있고 싸게 사려고 하다가 더 위험하게 갈 수도 있고 사고 나는 것들은 너무 욕심내다가 사고 나더라고요. 욕심 안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점은 어떤 장이냐면 상승장이잖아요. 지금 상승장. 이런 기준들을 내가 가진 기준들을 가지고 전세 연끌하시지 마시고 계약갱신 청구권 다시 연장하시지 마시고 1주택자 집 팔고 무주택자 되지 마시고 청약만 너무 고집하면서 내 집 마련하지 못하는 거 하지 마시고 중심지 구축에 있다가 갑자기 외곽 신축으로 이사 가는 거 이런 거 하시지 마세요. 내 집 마련 나한테 맞는 괜찮은 집 꼭 사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거주가 문제예요. 내가 어디서 거주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첫 집 살 때는 이런 거 좀 조심하세요. 세대가 조금 많아야 돼요. 500세대 이상은 돼야 되는 게 좋고요. 거래 많은 평형이 분명히 있어요. 그 단지에 30평형대가 주평형인지 20평대가 주평형인지 그 단지의 주평형이 어떤 건지 어떤 타입인지 그런 걸 생각을 하시고요. 초품화면 좋죠. 초품화면 좋고 초품화가 아니더라도 길 건너더라도 뭐 브랜드가 좋다라든지 신축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주차돼서 좋으면 좋고 용적률이 250% 이하면 좋겠죠. 나중에라도 생각해서 평형이 좀 다양한 단지가 조금 더 괜찮아요. 이게 1000세대가 너무 넘어서 대단지다라고 하면 매물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같은 가격대에 계속 오르는 속도가 좀 더딜 수 있어요. 1000세대가 제일 좋긴 한데, 평형이 여러 평형이잖아요. 20평대, 30평대, 40평대 이렇게 여러 평이라면 단지 내에서 순환되는 수요가 있어요. 그래서 실거주자라고 하면 그런 순환이 되는 단지면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역세권은 꼭 도보로 확인하시고 준공 20년 이상인 구축인 꼭 나쁘지는 않아요. 꼭 나쁘지는 않은데 웬만하면 20년 이하인 집들을 사시고요. 20년 이상인 거에 있어서는 꼭 역세권의 중심지인 아파트 그쪽으로 가셨으면 좋겠고요. 가셨어야 될 것 같아요. 변동성 금리에 버틸 수 있는 금리를 꼭 비교하시고요. 내가 분명히 100만 원 정도의 원리금을 생각을 했는데 이자가 2%만 올라도 그게 얼만큼 올라가는지에 대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이걸 버틸 수 있는지. 그게 버틸 수 있는 방법은 현금밖에 없거든요. 현금 흐름이 내가 주 파이프가 있고 여러 파이프가 있다라면 덜 리스크하겠지만 이 한 파이프가 하나인 상황에서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어갔을 때의 리스크는 되게 커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항상 이 리스크에 대한 생각을 꼭 하시면서 내 집 마련 예산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 지역들은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어서 좀 힘들어요. 갭 투자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쪽으로는 아직은 김포, 부천, 인천, 고양, 동쪽으로는 구리, 기흥, 동탄 이런 쪽으로는 아직 갭 투자가 가능하니까 내 돈이 실거주로 너무 힘들다라고 했을 때는 내 예산에 맞는 이쪽 지역에 갭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 집 마련, 첫 집 마련할 때. 그래서 내가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은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지금의 움직임은 공급이 너무 극한적으로 없기 때문에 계속 위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만 재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5억짜리면 5억짜리, 6억짜리면 6억짜리, 10억짜리면 10억짜리 내가 살 수 있는 집 내 예산 안에서 실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보지 말고요. 정확하게 보세요. 기준 안에서. 내가 너무 또 그 기준 다 가지려고 하시지 마시고 꼭 필요한 기준으로 꼭 필요한
내가 갈 수 있는 집을 사셨으면 좋겠고요. 이 정보들이라는 게 제가 오늘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정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강의했습니다. 이제 기초자산부터, 지금 뭐 이 유동성 장애, 뭐 현금을 계속 뿌리고 있으니까 국내 주식도 좋다, 코인도 좋다, 미국 주식, 달러, 뭐 여러 자산 투자들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금융 투자도 하셔야 돼요. 그런 금융 투자도 하셔야 되는데, 제일 기초 자산은 뭐다? 내 집이다. 내 집부터 있은 다음에 다른 자산 투자를 하셔야지 리스크가 덜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꿈부 최원주였습니다.